자, 이 선천성 면역 반응을 그 대표하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일단 지난 세션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이제 내부 외부로 나누어져서 첫 번째 1차 방어벽인 이제 외부 방어벽이라고 얘기하는 1차 방어벽이 방어벽을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원으로서 이런 피부 껍질이라든가 점막, 그다음에 일부 지역들의 이제 환경을 산성 조건으로 만든다든가, 위 자체도 사실은 그러한 관점에서 언급했듯이 상당 부분 이 멸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소화를 하는 동시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균들이 헬리코박테리아들처럼 있듯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비 물질들, 그 다음에 언급했던 섬모 같은 것들이 전부 이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 방어 기작들이 있어가지고서 그것들을 침투해서 뚫고 들어오면 외부 방어에 손상이 됐을 경우라도 이 안에서 이렇게 식세포 작용들을 하는 대식세포와 이제 호중구 등을 위시한 그런 백혈구들이 특화된 백혈구들의 식세포 작용들,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이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갖고 자연 살상 세포들이 능동적으로 들어온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 등 세균을 주로 이제 세포들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조금 더 특화된 방어 단백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페론, 우리가 살펴볼 그런 단백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런 일련의 세포들이 백혈구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반응을 유발을 하는, 통틀어서 이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들이 이 선천적 내부 방어 기작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세포 작용에는 대식세포가 이것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호중구 역시 이 두 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을 적시동물로서 수행하는 것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식세포 작용할 수 있는 요 호중구, 그다음에 이 단핵구에서 분화가 된 이 매크로페이지 대식세포, 이 두 가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균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 식세포 작용을 벌이고 있는 이제 백혈구 세포의 실제 사진이 여기 있는 것이고, 이것처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생제 내성을 보이고 있는 요 MRSA라고 하는 요 특별한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인데, 이것 역시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매우 건강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일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순수한 우리 몸의 방어 기작에 의해서 이것을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모든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유입된 일종의 병원균들,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이런 세균들은 전부 라이소솜과 이렇게 융합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페고라이소솜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데, 뭐 그것까지 거야 뭐.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싸고 들러온 처음에 이 소낭이 이 세포 안에 있는 리소솜, 이 리소솜은 매우 산성 환경이면서 그 산성 환경에서 특화된 여러 가지 분해 효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해 효소들이, 그래서 이 둘이 융합되면 이들은 이제 전부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된 후에 배출하는 식으로 침입한 병원균들을 이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식세포 작용은 단순히 이런 척추동물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차 선천적 면역 반응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척추동물에서도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무척추동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절지동물, 뭐 곤충이라든가 개, 가재, 새우 등의 이런 절지동물들은 헤모사이트라고 하는 약간의 원시적인 그런 식세포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 의해서 식세포 작용이 수행이 됩니다. 또 이제 외부 방어벽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좀 인터널 내부 방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타이틀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틀린 얘기고. 그래서 그것이 침투가 됐을 경우에 식세포 작용 플러스 이제 자연 살해 세포, 그다음에 방어 단백질 염증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식세포 작용을 위시해서 뿐만이 아니라 뭐 자연 살해 세포가 활성화가 된다든가 또는 인터페론 등의 그런 방어 단백질들이 이렇게 이제 뿌려진다든가 하는 것들은 뭐 어떤 신호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을 감지하고 활성화시키는 신호로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겠어요, 결국? 수용체들이에요, 수용체들. 그래서 이것 역시 매우 비슷한 식물의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이번 학기에 일전에 식물에서의 이런 방어 기작들 역시 이것과 상당 부분 공통적인 요소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이제 뭐 굳이 놀라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명한 Toll-like receptor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세포막 표면에 있는 이런 수용체 단백질입니다. Toll-like receptor라고 해서 TLR로 이제 약자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포유동물의 이 대식세포 표면에 존재를 합니다. 대식세포에 포유동물, 척추동물 중에서도 포유동물들, 젖먹이 동물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톨라이크 리셉터들이 이제 마치 유도인자들의 식물의 유도인자들을 인지하고서 면역 반응을 유발시키는 것과 유도시키는 것과 비슷하게 이 수용체들은 누구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어 있냐면 언제나 이런 특이적 결합이 항상 아주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특이적 결합. 병원체 특이적인 분자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원체 특이적 분자들이란 무엇을 뜻하냐? 플라젤린이라고 식물의 방어 기작에서도 본 일이 있죠. 세균의 운동성을 제공해주는 단백질이 이제 플라젤린인데, 그러니까 동물들의 운동성은 편모라고 하는 이 미세소관 단백질이 과거에 보이는 그 긴 수염 같은 장비가 아니라 관우 수염 같은 그 단백질에 의해서 주로 단세포, 진핵세포들이 동물이 아니라 단세포, 진핵세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운동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세균의 경우에는 그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해주나 구조는 완전히 다른 플라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러한 운동성을 제공해 주는데 그 플라젤린 단백질이 세균에 있으니까 그 세균 특이적인 그 플라젤린 단백질을 인식을 했다라는 얘기는 톨-like receptor 5라고 하는 요 수용체는 플라젤린 특이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그러면 이제 신호가 플라젤린이 나타났다. 또 늑대가 또 나타났네. 하면 이제 요 선천적 면역 반응이 이제 유발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또 비스마스의 또 다른 종류의 톨-like 리셉터 넘버 4는 리포폴리세커라이드라고 하는 것을 흔히 줄여서 LP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람 음성 세균의 막에 존재하는 특별한 이제 당 단백질이죠. 당 지질이죠. 이것이 리포폴리세커라이드. 요것을 인지를 해가지고서 특별히 또 이렇게 반응을 유발시키고 하는 식으로 전부 다 세균들의 특별한 존재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 단서가 되는 물질이잖아요. 또 LPS의 경우는 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양한 이 LPS를 인식하고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우리의 몸에서 유발하기 때문에 LPS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많은 경우에 과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이게 양날의 칼과도 같아서 좀 과도해지면 우리 몸에 상당한 피해를,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실제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뭐 어떤 독성 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반응하는 과도한 염증 반응 때문에 이제 조직들이 망가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요 LPS는 특히 그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LPS에 대응해서 우리 몸이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이 염증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요 LPS를 특별히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제 따로 부르냐면 엔도톡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집니다. 일종의 독성 물질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 실제로 LPS라고 하는 요 리포폴리세크라이드 자체 물질은 그다지 우리에게 뭐 독성을 일으킬 만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상기시키는 요것이 이제 선천적 면역 반응 대표적인 특성인데, 후천성 면역 반응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비교를 하면은 이 반응 시간에 비해 이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선천성 면역 반응은 매우 빠르고, 후천성 면역 반응, 항체를 통한 이 후천성 면역 반응의 일단 이 궤도에 오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깁니다.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만 볼 때는 이 후천성 면역 반응은 매우 비효율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으나,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특이성이 이제 아주 특이성이 매우 다양한 특정한 물질의 항원이라고 하는 하나하나가 어떤 잠재적인 외부 침입 인자들을 인식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이성인 측면에서 자세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굳이 방해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부 특이성을 이제 하나의 설명해주는 차원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이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 반응은 이 반응 시간이 느리긴 하나 그런 단점이 있으나 특이성 면에서 매우 탁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이것이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병원균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계속적으로 답습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특이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똑같은 종류의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특이적 반응의 효율성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천성 면역 반응의 특징은 우리가 이 다음 세션에서 살펴볼 사안이고, 일단은 먼저 이 선천적 면역 반응의 두 가지, 그 중에서 이제 내재적인 선천적 내재 반응 중에서 요 두 가지 종류의 조금 이것도 선천성 면역 반응이었어 라고 약간은 놀라울 수도 있을 법한 요 두 가지, 하나는 인터페론, 요 방어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인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특히 이 바이러스들의 감염에 대해서 세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인터페론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은 항바이러스 단백질로서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감염이 되면 그 숙주 세포 안에서 일종의 신호물질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백혈구 자체가 감염이 됐다든가 또는 상피세포, 이 상피세포가 사실
많은 경우에 바이러스들은 일단 침투를 해서 이 상피세포 배리어를 먼저 이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피세포가 많이 감염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 주로 존재하게 되는 이 결합조직 세포의 대표적인 예로서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아세포, 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페론을 이제 감염 시에 만들어서 밖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 세포들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론은 그런 방출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고 하니 신호물질,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요 주변 세포에다가 이것을 알려주는 세포죠. 봉합불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림이 여기에 이것인데,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켰어요. 그러면 감염된 것을 여기서 인지한 이 감염 세포는 하면서 이제 인터페론을 만드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전사 후 인터페론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터페론이 직접적으로 무슨 바이러스를 이 안에서 퇴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방출이 돼서 요 옆에 있는 세포에다가, 그럼 이 옆에 있는 세포는 그러니까 인터페론을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인터페론이 왔네. 그럼 들어가. 그래서 그럼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는 이 옆에 세포는 인터페론의 존재 자체가 결국 여기서 옆에 내 옆에 있는 이웃 세포가 지금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구나 하는 그 신호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뭔가 아직 내가 감염되지 않았을 때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지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발현 등등을 해가지고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그럼 이 준비된 이 물질들 덕택에 이 바이러스가 여기서 이제 잘 놀다가 심심한데 이제 옆집 세포 감염시켜 볼까 하고 여기서 다시 새롭게 증식을 해가지고서 밖으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지. 넌 죽었어 하고 들어와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쪽을 못 쓰게 뭔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덕택에 이 세포는 감염이 됐으나 옆에 주변 세포들이 이제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식물의 지금 식물 역시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때 요 하이퍼 센시티브 리스폰스라고 해서 HR 반응이라고 해서 요것을 해서 주변에 잎, 아직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요 잎이 있을 때 주변 부분에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전부 죽은 지역이 이렇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비슷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주변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 일부러. 그리고 그 덕택에 이 이웃한 세포들이 대비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과 어쩌면 흡사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준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정령을 갖도록 도와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갖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가 하면, 언급을 지난 세션에서 했듯이 바이러스의 입장에 있어서는 숙주세포에 침입하면 그들의 지상 최대 과제는 그 바이러스의 이제 유전자의 증식입니다. 살아남아야 될 거예요. 자기의 자손을 불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바이러스가 동물의 경우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두 종류가 있는데, 식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RNA 바이러스고 딱 한 종류만이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경우는 RNA 바이러스도 많고 DNA 바이러스도 많고, 그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DNA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의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서 DNA 복제가 가능하게끔, 왜냐하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DNA 복제를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그 어떠한 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숟가락 하나만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는 한 그 숟가락 하나 들고 온 걸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잔치상을 차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억제를 하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잔치 차리고 있을 때야 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이런 메커니즘이 바로 인터페론에 의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든가 모든 대사 활성화 같은 것을 억제시켜버리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완전히 여기는 황무지네, 불모지대네, 그러다가 그냥 고사될 수 있게 되는 거죠. RNA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RNA 경우는 굳이 세포 분열 같은 건 할 필요는 없지만 숙주세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RNA 경우에도 이 대사작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라야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는 과정에서 RNA 바이러스도 자기도 이제 뭔가 그 덕택에 RNA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RNA에서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그렇던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이 인터페론은 특정 종류의 인터페론도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종류의 특히 인터페론은 특히 항암제로도 그것이 바로 같은 맥락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세포 분열 및 대사작용 억제 기능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터페론은 이 암세포 역시 이것을 억제시켜버리면 암세포를 억누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암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특히 RNA 바이러스 경우에서 특히 더 해당되는 것인데 이러한 인터페론은 또 단백질 합성을 억제시키고 또 세포 사멸을 촉진시키고 이런 것을 억제시키고 이거 역시 항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일련의 조치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터페론이 하는 일은 이 아주 무시무시한 자연세포, 살해세포, 내추럴 킬러셀을 활성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주변부로 와가지고서 누가 감염이 된 거야.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보고서 팡팡팡 하면서 총을 쏴서 그 세포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T 림프구 역시 그와 비슷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T 림프구 역시. 그러니까 물론 림프구는 주로 이제 항체를 통한 반응을 이제 하는데 특화된 세포이나 그 중에서도 T 림프구 중에 일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감염 세포를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둘 다 이들은 그러니까 무력을 완력을 쓸 수 있는 깡패 세포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을 인터페론이 이 주변으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바로 제가 감염이 됐어. 그럼 그 세포를 제거를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항암제로도 사용한다는 얘기는 또 한 얘기를 또 해. 그것이 이제 인터페론을 통한 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는 선천적 면역 반응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염증 반응은 주로 이제 바이러스도 물론 많이 이제 염증 반응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지만 세균에 대해서도 이제 역시 빈번하게 이 반응을 유발시키는데, 염증 반응이란 무엇이냐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미 얘기했듯이 선천성 면역 반응의 일부이고, 염증 반응도 주로 이제 세균 감염 등이 이게 발생을 했을 때 먼저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 조직이 그 주변부의 조직이, 왜냐하면 상처 같은 것을 통해서 세균이 그 조직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균들이 이렇게 침투를, 왜냐면 우리의 겉은 1차적으로 우리의 선천성 면역 반응의 방어벽에 의해서 잘 보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세균 감염 같은 것이 이 안에 있는 내부 조직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직 손상과 함께 이렇게 되면 그러한 것을 감지를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굴까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비만세포라고, 지난 세션에서 언급을 했듯이 비만세포는 다른 백혈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상 조직에 여기저기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지하기에 매우 잘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백혈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예를 들면
뭔가의 상처를 받아가지고서 그럼 이 주변부에 있던 이 세균들이 여기를 감염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부 조직에 있던 그 마스트셀, 비만세포들에 의해서 이 화학적 신호가, 그러니까 이 화학적 신호는 세균이 지금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부에 있던 그러한 감지를 할 수 있는 세포들이 방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 신호를 보고서 백혈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백혈구는 원래 이 혈관 안에 존재하든가 또는 림프구 안에 존재하든가 림프계 안에 존재하든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화학적 신호가 무엇이냐? 바로 그 화학적 신호는 히스타민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적 신호가 방출이 돼서 그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백혈구가 활성화가 되는데 백혈구 자체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되느냐 하면 먼저 대표적으로는 염증 반응에 수반하는 그런 대표적인 반응이 이렇게 혈관 자체가 지금 이 1번 그림과 2번 그림에서 혈관의 반경이 막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팽창이 됐죠. 이게 왜 이럴까요? 이 백혈구들이 훨씬 이동하기가 쉬워지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 틈새를 통해서 백혈구들이 조직으로 막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팽창을 하면서 혈류가 피가 훨씬 더 많이 빠르게 흐를 수 있게, 그럼 이동이 원활하게 지금 교통 도로가 갑자기 확 넓어진 거예요. 2차선에서 4차선, 6차선으로 차들이 훨씬 빨리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혈류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의 몸은 누가 대표해주죠? 마치 보일러처럼 우리의 혈관들이 전부 혈관을 통해서 따라서 흐르는 혈액들에 의해서 마치 이 보일러 난방 시스템처럼 우리의 체온을 유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혈류가 증가하면서 혈관이 팽창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의 대표적인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이 많은 백혈구들이, 주로 이 백혈구들이 뭐 하는 백혈구들일까요?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백혈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막 이들과 전쟁을,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구 잡아먹고, 그래서 이렇게 그 주변부를 이제 완전히 상황을 종료시킬 때까지 하고, 그 와중에서 여기서 상처가 나고 또 주변에 있는 일부 세포들도 파괴가 되고 하는 그런 데미지를 입을 텐데, 이것들이 완전히 나중에는 다 치료가 되면 염증 반응이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언급했듯이 처음에 그것을 감지하고 히스타민을 신호물질에서 방출하는 세포가 바로 비만세포이고, 그래서 이 비만세포라고 하는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영어로 비만세포들은 여기저기 전부 다 혈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들에 전부, 특히 결합조직같이 이 결합조직 내 존재하는 비만세포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감염된 세균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에 의해서, 결국 히스타민의 효과는 바로 제일 첫 번째 가장 확인할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이 조금 어려운 용어로 vasodila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혈관의 확장입니다. 그럼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 투과성이 증대가 되고 백혈구들이 외부로 밖으로 막 나갈 수 있는 투과성이 증대가 될 뿐만 아니라 혈류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염 부위 자체는 이렇게 막 그 주변 부위에서 여러 가지 화학 작용에 의해서 붓고, 그 다음에 막 약간 색깔도 변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또 그 주변 부위에 혈류가 증가해서 미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훨씬 더 심하게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아프냐라고 하면 그 주변 부에 있는 이제 신경계에서 보게 될 수 있겠지만
통각 수용체라는 것들이 이제 신경 조직 이제 작용을 하는데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각 수용체들의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감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요즘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들어본 일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염증 반응을 증폭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신호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타민은 비만세포에서 방출돼서 신호물질로 대식세포 등을 위시한 이 백혈구들을 이 주변부로 유인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물질이었는데 대식세포 자체는 또 자기 자체 나름의 그런 신호물질을 방출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방출하면 그 결과로서 이것이 마치 포지티브 피드백, 양성 되먹임 작용처럼 이것을 훨씬 더 이제 막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되니까 이제는 열 자체도 미열이 아닌 훨씬 더 높은 열이 되고 여러 가지 매우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이제 훨씬 더 수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막 잡아먹고 호중구와 대식세포 둘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식세포 작용을. 그러면 그 와중에서 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름의 실체는 무엇이냐? 감염이 된 부위에서 나중에 이제 아무는 과정에서 고름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결국 이러한 전투 과정에서 파괴된 잔해들입니다. 잔해들과 체액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통틀어서 고름이라고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세포 작용은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식세포 작용은 그런 식으로 침입한 세균들을 원활하게 잡아먹어 가지고서 리소솜으로 보내서 파괴시켜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모든 세균들이 전부 그렇게 식세포 작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런 이 식세포 작용, 대식세포들 등을 통한 식세포 작용이 전혀 소용이 없는 균이 바로 그 골치 아픈 결핵균입니다. 그래서 이 결핵균은 식세포 작용에서 대식세포한테 잡아먹히는데 결핵균을 침투하면은 이제 주로 폐세포에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 주변부를 지키고 있던 대식세포들이 왜 아니겠어요? 잡아먹어 버려요. 근데 문제는 잡아먹어 버려서 거기서부터 훨씬 더 사단이 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리소솜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아주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핵균들은. 그러니까 이들을 리소솜 안에서 파괴 분해하려면 리소솜 자체가 산성 조건이 돼야 산성 분해 효소들이 막 이제 달라들어서 분해를 하는데 산성화가 안 되는 리소솜은 그냥 그들에게는 안락한 휴식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안 되면 보호막으로 쌓여가지고서 편안해 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마치 감염된 이 에일리언처럼 몸 안에서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턱 튀어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아무 소용이 없이 그러고 있다가 특히 이제 폐의 세포에 요 허파과리 세포 같은 요 주변부에 이렇게 감염이 돼서 이렇게 이것은 이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우리의 면역 백혈구 세포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런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그래뉴로마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그러한 결핵균들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고 하얀 부분은 이제 그것들을 주변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백혈구 세포들이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여러 가지 조직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세균은 잘 제거가 되지 않고 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골치 아픈 그런 증상을 계속 유지를 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의 하나의 부작용으로서 특히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septic shock라고 하는 폐혈증 쇼크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염증 반응이 이제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걸쳐서 완전히 광범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은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소적으로 이것이 혈관에 확장이 되면은 국소적으로 이 지역이 도로가 넓어지니까 일종의 혈류가 그것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있지만, 이것이 몸 전체에 걸쳐서 이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혈류가 오히려 더 이제 혈압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넓어지니까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도 저하가 되고, 따라서 이 순환계의 어떤 기능 저하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언제나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합병 증세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산소, 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소 공급이 이제 장애를 얻게 되니까 이것은 다양한 합병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무서운 심각한 그러한 증상이 바로 이런 폐혈증 쇼크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러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그런 증상인데, 나중에 이 장의 말미에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 알러지의 경우에서도 이 알러지가 일부 국소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몸 전체에 걸쳐서 알러지가 발생하게 되면 폐혈증 쇼크와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 왜냐하면 사실은 염증 반응과 알러지는 거의 사천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림프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로 선천성 면역 반응에 대한 일종의 대략적인 고찰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면역 반응의 홈그라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림프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주로 이제 면역 세포들이 주로 이제 감염균들과 이렇게 대응하는 주로 전장터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 림프계는 혈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몸 전체에 이렇게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혈관처럼 림프관이라고 하는 관으로, 그 다음에 이 모세 림프관, 마치 모세 혈관처럼 모세 림프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사이사이에 마치 혈관의 중간중간에 어떤 판막이 밸브죠. 판막이 있어가지고서 그러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간중간에 마치 휴게소처럼 림프관이 있다가 중간에, 이것이 마치 무슨 고속도로라면 중간중간에 존재해 있는 하나의 휴게소처럼 림프 노드라고는 림프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림프절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것들이 편도선이라든가 아데노이드라든가는 두 비슷한 지역에 존재하는 두 림프절. 편도선 대충 어딘지 알죠, 우리가. 아데노이드는 뭐냐면 편도선이 턴실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요 지역이 이제 편도선이라고 하고, 아데노이드는 바로 그 위쪽에 있는, 이것을 인두 편도 이렇게 얘기를 한국말로 하는 것 같은데, 얼핏 자세한 용어는 금방 얼핏 듣고 또 금방 까먹어 버렸는데, 결국 염증이 편도선이 주로 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로 많이 들어봤고, 많은 경우에 한두 번 정도는 이미 여러분들도 특히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해 보셨을 것인데, 이들이 붓는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감염균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아데노이드, 턴실과 같은, 그 다음에 림프 노드, 또
타이머스라고 하는 것은 요 림프계와 어떤 식으로 이제 관련이 있냐면은 요 타이머스라는 여기서 흉선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흉선에서 이제 림프구 항체를 만드는 림프구들이 그 중에서 특히 요 T 림프구 같은 그런 림프구들이 여기서 이제 분화가 되고 훨씬 성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혈액세포들은 림프구를 위시한 모든 혈액세포들은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이 림프구들은 T 림프구 같은 것들 세포들은 요 흉선에서 다시 한번 성숙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스플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이 혈액 세포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다음에 맹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 소화기를 하는 강의에서 언급이 됐었으리라고 좀 기억을 어렴풋이 하는데, 요 맹장 안에서는 맹장은 이미 퇴화된 기관으로서 사실은 옛날에 다시 언급하자면 옛날에는 여기서 우리가 옛날 원시 인간이었을 때는 이 안에 저 셀룰로즈 같은 것들을 소화를 하는 효소들이 살았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그런 기관이긴 하나, 기관이라기보다 조직이긴 하나, 이들이 없어지면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서 이곳에 있는 어떤 특별한 현재 있는 세균들과 밀접한 관계로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또 여담이지만 이 장내 이런 식으로 장내 미생물들하고 밀접한 서로 상호 소통을 통해 가지고서 면역 반응이 전체적인 면역 반응의 이 건강도가 조정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이 종류와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전체적인 몸의 면역 반응 자체가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즘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림프계의 그 자체 안을 훨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림프관이라고 하는 것과 림프절들이 이렇게 절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림프관은 절들을 사이사이 뚫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혈관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림프 액들이 여기를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요 림프관의 경우에는 혈관과는 조금 이제 대조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모세 림프계잖아요. 림페릭 캐필러리이고, 이쪽이 대로된 주관 림프관이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림프액이 흐르는 방향은 그 림프관에서 림프 모세관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혈관의 경우처럼, 하나 정맥의 경우처럼 마치 정맥의 경우는 모세혈관에서 림프관 쪽으로 이렇게 림프액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 조금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일부 지역에서 혈액과 이제 서로 중복돼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혈액이 흐르는 혈관과 그 지점이 이제 바로 요 두 지점에서 혈관과, 여기 보세요, 혈관과 림프관이 이 두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계 언급 지난 시간에 순환계 내용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잘못해서 이런 순환계 기관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부종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 중에 그런 림프관과 순환계관을
연결, 요 부위가 막혀도 부종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림프 기관으로서는 요 비장, 흉선들이 이런 역할을, 각각의 역할들을 하느라고 림프 기관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순환이 잘못되면 부종이 발생한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림프계에 대해서 얼핏 살펴본 것이고, 요 다음이 이제 후천성, 항체를 다루게 되는 후천성 면역 반응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 45분 흘렀는데, 요 다음 세션에서 한번 이제 후천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네요.